자, 안녕하세요. 포항제철고 36기를 위한 가보개역 시간 되겠습니다. 가보개역은요, 미래행 교과서 기준으로 198쪽부터 200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가보개역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에 대해서 잠시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렇습니다. 자, 1차 가보개역 그리고 2차 가보개역에 대한 이야기가 교과서 198쪽과 199쪽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199쪽 하단에 보면 각종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99쪽에 하단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는 게 공부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가리키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3차 가보개역 혹은 이것을 을미개역이라고 따로 부르는데요. 이것을 공부하시고 나서 그리고 가보개역 전체에 대한 가보개역 그리고 가보개역과 함께 을미개역 둘 다에 대한 의 및 한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쪽 1차 그리고 199쪽의 2차와 전개과정 200쪽의 을미개역 3차 개역 그리고 가보개역의 의 및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가보개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보개역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1차 가보개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자, 혹시 간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간지난다 라고 할 때 그 간지는 아니고 10간에서 12간이라고 불리는 것 혹은 이것을 합쳐서 간지라고 부르고요. 이게 돌아오면 60갑자가 되기 때문에 60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10간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갑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고 해서 총 10개가 돕니다. 그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것이 총 10개라서 이것을 10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좀 자, 축, 임, 묘 요렇게 도는 거 있죠. 이거는 다 띠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진, 사, 오, 미, 신, 신, 유, 술, 해입니다. 이게 12지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건 전부 다 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띠동갑이다 할 때는 12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는 쥐고요.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이렇게 가지요. 1999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36기는요. 그러면 지금 고2 학생들이 1999년에 태어났을 때 몇 년에 무슨 해에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보면 김효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학생들의 대부분은요. 묘기 때문에 토끼띠고요. 그 다음에 혹시 2000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있다면 경진년입니다. 경진년에 태어난 학생들은 용띠가 되겠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는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김효년에 태어났는데 1999년생이라서 김효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그쵸? 6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60년이 되는 해를 우리는 환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갑 잔치를 하는구나. 예전에는 환갑 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환갑 잔치를 굉장히 거대하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다는 거. 그래서 간지난다 할 때 그 간지는 쓰지 마시고요. 우리 사용하고 있는 요렇게 10간 12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보년은 1894년이고요.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났을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를 보시면 될 거고요.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교과서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침략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경복궁을 침략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를 좀 볼게요. 교과서. 자, 보시면 정부가 전주 화약을 맺은 이후 교정청을 설치해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주 화약은 뭔가요? 건파우더인가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자,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 약조 그쵸. 그런 조약을 맺은 이유는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이뤄지고 나서 그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서 치러진 조약이 되겠습니다. 전주에서 화해하듯 조약한 내용이었고요. 그 결과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나서 우리 개혁을 좀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자주적 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일본이 이것을 간섭하고자 어디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경복궁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을 침략했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아, 경복궁을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청일 전쟁까지도 도발하더라 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봤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복궁을 침략했구나. 자, 그럼 1차 가보개혁의 이제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주도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김홍집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들어봤지요? 빨간색 집 하면서 농담참아 얘기했던 그 김홍집은 그 언제 등장하는 인물이었느냐? 많은 데서 등장을 하긴 했지만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디? 그죠. 1880년에 무슨 책을 들고 옴으로써 조선 책략을 들고 옴으로써 1882년에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약? 무슨 조약? 그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배경이 되었던 온건계약파의 주도적 인물이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분이 1차 가보개혁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고 나서 그렇죠. 군국기무처가 성립이 되는데요. 선생님 군국기무처는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교과서에 내려가서 군국기무처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쌤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교정청은 있었는데 교정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까 교정청을 전주 허약을 맺고 나서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일본이 간섭을 하면서 교정청을 없앤 후 군국 기무처가 들어선 겁니다. 그럼 선생님 군국 기무처가 들어섰으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한 개혁이 아니네요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의 강요로 우리나라는 이제 김홍집을 총리 내신으로 하는 내각이 있었는데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었지만 그렇죠. 교과서의 논지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즉 그 계란이라고 한다면 그 계란을 깨는 것의 시작은 바깥에서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청일 전쟁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아래에서 깨어나는 모양새가 보인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보개혁이 타율성입니까? 타율적입니까? 자율적입니까? 라고 하는 논의는 굉장히 많지만 교과서의 표현은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나라만의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실제 개혁은 군국기무처의 주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우리는 자율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갑신정변의 정강이라든지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주적으로 폭넓게 추진되었던 그 개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보개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군국기무처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고요. 그 다음 가보개혁입니다. 자, 가보개혁에 중요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짧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쌤 짧지 않은데요. 짧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많이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과서 반바닥에 있다는 건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제 교재를 정리해야 하니까 정리해 봅시다. 자, 정치 면에서는 어쩌고, 경제 면에서는 어쩌고, 사회 면에서는 어쩌고라고 하면서 지금 1차 개혁을 정리를 한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그것을 교재에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개국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연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쌤, 연호 우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지식시장하면서 친구들이랑 야, 연호가 뭐였지? 연호가 도대체 왜 필요하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조선은 연호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조선에서는 연호를 어느 나라 걸 그대로 쓰는 경향성을 보였냐면요. 명나라 걸 쓰거나 청나라 걸 쭉 써왔던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청나라 걸 썼느냐?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1836년에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이 있었고요. 그 병자호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연호를 썼습니다. 쌤, 그러면 연호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썼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느 나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모양. 그렇지. 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 그죠? 독립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지우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하였던 분은 누구지요?
이거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언제? 고구려 때. 그 유명한 광개토 태왕이라고도 부르고 대왕이라고도 부르는 그분께서 영락이라고 하는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때 당시 연호를 사용하였던 것은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국과 아주 대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나라를 연다라고 하는 개국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구나. 언제? 1894년. 그러면 그때부터가 개국 1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개국 몇 년으로 사용을 했냐면요. 개국 504년 혹은 50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94년 503년으로 보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청으로부터 4대 관계를 폐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연호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자, 개국을 사용하다고 해요. 건양을 사용합니다. 언제? 건양을 사용하는데요. 언제? 을미개혁 때, 그러니까 즉 3차 개혁 때, 갑오개혁 3차 개혁 때 건양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광무개혁 때, 즉 대한제국이 설립이 되면서 이렇게 광무를 쓰고요. 그다음 순종 황제가 즉위하신 이후부터 융희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순종이 연호였고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1910년에 망하면서 우리나라 연호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연호를 사용하는 나라가 여전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국의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왕실과 정부를 분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왕실과 그 정부가 분리가 안 돼 있었느냐? 예, 우리는 원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국내부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확하게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지요. 국내부라고 하는 부를 두어서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기 시작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요.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제권을 제한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이제 전제왕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이는가? 그렇죠. 이제 약간 입헌군주제로 가고자 하는 모양새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향성은 그렇다고요. 자, 의정부의 권한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의정부가 이제 내각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정부기구는 6조에서 8아문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과거제가 폐지되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과거제의 폐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과거제가 폐지가 되었느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고요. 부정부패 그리고 매관매직도 너무 심해서 이건 과거제를 실시해도 과거를 제대로 해서 관리를 뽑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문이 많았던 점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13살부터 13세가 되는 때부터 과거를 응시했는데 그때가 13세의 나이가 언제냐면 188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과거를 응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응시하던 응시자의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15만 명이었고요. 15만 8,578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15만 명쯤 되는구나. 그럼 그 15만 명쯤 되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았구나 라고 하는데 과거 시험이 쳤습니다. 그럼 과거 시험을 쳤는데 그날 채점을 했고요. 그날 채점하고 나서 5명을 과거에서 급제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15만 명이 어떻게 시험 친 걸까? OMR 시험을 돌리는 수능 시험에서도 그죠? 15만 명이 쳤다라고 한다면 그날 채점이 불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이건 논술 시험이고 이거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리가 있었겠구나. 부정부패가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과거제를 폐지시키는 모양새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제 폐지지요. 자, 그리고 나서 경무청을 두어서 우리나라가 경찰제도가 실시되었구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치, 그다음 경제 갑시다. 경제 면에서는요. 국가의 재정을 일원화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얘들아, 이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지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정, 그죠? 군정, 황곡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각종
각종 세금들을 거두는 기관들이 깊게 있었습니다. 각각이 떨어져서 그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재정을 하나로 하여 통일을 해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투명하게 해서 좀 나라를 부강하게, 좀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모양새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은본위제 화폐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세를 급납하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급납하가 도대체 뭐냐? 조세를 금으로 받았느냐? 아니죠. 세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량형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량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무게나, 그죠? 길이나 아니면 크기, 부피를 재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필통 속에 들어가 있는 도량형 중에 필통 속에 들어가 있는 도량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조,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역시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 체중계 이런 것들이 다 도량형을 재는 그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 거를 통일하는 모양새가 보이지요. 여기까지가 경제였습니다. 그 다음 사회입니다. 사회면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신분적 차별을 폐지하고 공사노비제를 혁파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을 폐지했구나? 신분 제도를 폐지했고 조혼을 금지하고 빠르게 결혼하는 early marriage, 그렇죠. early marriage를 폐지했고 금지했고 과부의 재가 혹은 개가라고도 불리는데요. 재가 재혼을 허용했으며 고문과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 이전에 좋지 않은 관습들을 타파하는 모양새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차 개혁 때의 개혁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선생님 근데 이 질문 어떻게 해요? 이제 질문을 한번 답을 해봅시다.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위 개혁 중에서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찾아보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혼자 그려보세요. 갑신정변과 그쵸?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에서 지금 맞물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지요. U자를 뒤집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U자를 뒤집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가 있습니까?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갑신정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을 드디어 10년 후인 가보개혁에서 이루었다. 어디서 볼 수 있어? 연호. 그쵸? 그 다음 내각제도를 실시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갑신정변에서 내각제도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가보개혁에서도 이제 의정부로 내각이 모여지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즉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또 재정을 일원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갑신정변에서는 호조해서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보개혁에서는 탁지 아문이라는 곳에서 재정이 일어났습니다. 또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문벌을 타도하자, 인민평등권을 만듭시다 라고 하는 갑신정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보개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과거제를 없애고 과거제 대신에 그죠? 좀 뭔가 그러니까 인재를 골고루 뽑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있고요. 경찰제를 실시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모양새가 있었기에 교과서 표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갑신정변의 정강이 자주적으로 들어갔구나. 그럼 쌤 이제 나머지 그죠? 동학농민운동에서의 공통점과 가보개혁의 공통점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가 혹은 재혼을 허락하게 해주시고요. 조세제도를 개혁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아이가 모두 즉 갑신정변,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이 모두 요구했던 것을 골라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신분제도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부분까지 봐두시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차 가보개혁 되겠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은요. 이제 일본이 청일 전쟁을 하느라 바빠서 군국 기무처만 세워놓고 나서 아무런 역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승세를 잡자마자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가 만들었던 이 기구를 없앱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그렇죠. 군국 기무처가 되는 거고요.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나서 자신들의 입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박영효입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에서 그죠 활약했던 인물로 급진개화파였고요.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일본에 가 있다가 이때 들어옵니다. 죄송해요. 감기라서. 자, 그럼 박영효가 도대체 누굽니까? 찾아보신다면 이분은 철종의 사위입니다. 그죠? 그 사위가 이제 들어와서 개혁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영효는 친일파인가요? 약간은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만 박영효도 계속해서 일본이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제동을 건 것으로 봤을 때 박영효도 우리나라 스스로가 약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주도적인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표현에는 박영효가 들어왔다 앞세워 조선을 보호국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박영효가 중심이 된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일본을 좀 막아세우려고 하는 모양새도 있구나라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드디어 2차 가복에서 가장 중요한 1차 가복에서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별 중요한 내용이 뭔가 이렇게 빵 이름이 없었다면 2차 가복에서는 중요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이름하야 홍범 14조 되겠습니다. 홍범 14조의 내용은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범 14조. 그죠? 홍범 14조는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고종께서 발표하신 내용이라서 고종의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왕위 계승 이야기는 조금 넘어가고요. 자, 팔도가 23부가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팔도가 23부가 되는 모양새가 있었고요.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권을 독립시키면서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했구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쌤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방관입니다. 지방관의 권한은요, 예, 우리가 부르는 지방관은 주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사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수령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한 사람들의 권한은 세 가지로 흔히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권이 있었고요.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얼만큼 거둘 것이냐. 사법적인 권한, 그러니까 판결 내리는 사람이었고요. 거기다가 군사적인 엄청나지요. 이 세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두 개를 빼앗습니다. 무엇을 빼앗냐면 요 두 개를 없앱니다. 네, 요걸 없애요. 그래서 행정권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의 권한은 축소하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독립이 되면서 재판소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1895년에 법관 양성소라고 하는 지금의 얘기하면 로스쿨? 네, 그런 것이 처음 생기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1895년에. 그 당시에 이제 졸업생이 제1회 졸업생이 생기는데 제1회 졸업생 중에 수석으로 졸업하신 네, 그럼 몇 명 있었는데 졸업생이 50명이었거든요.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 중에 나중에 3대 우리나라 초대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3대 부통령이 되시는 함태영 선생님이 이분이 여기에 1회 수석 졸업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이때 독립을 하는구나. 그럼 이제 모양새가 점점 근대적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봅시다. 네.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한성사범학교, 예, 교사를 키우는 거고요. 소학교, 초등학교고요. 외국어 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관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가 그때 만들어지는데요. 그 당시 이름은 교동소학교. 네, 교통이 아니라 교동이 서울에 있는 교동소학교고요. 1894년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이름은
아이고, 교동 초등학교 되겠습니다. 원래는 왕실 학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실 학교로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로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그 고종께서 근대 교육제도를 마련하면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을 2차 가보개혁에서 발표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하니까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가봅시다. 개혁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가보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청일전쟁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의 청나라가 랴오뚱 반도를 할양합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는데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말로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일본은 막대한 배상금 2억량의 배상금을 받는데 그것이 그 당시 일본의 4년치 예산이었고 랴오뚱 반도 말고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땅을 영토를 할양받지만 대표적인 것이 타이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랴오뚱 반도를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지요. 요동반도. 자, 그런데 그 요동반도를 할양받자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목표는요. 부동항 건설, 얼지 않는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부동항으로서 가장 적격인 곳이 랴오뚱 반도였기 때문에 이곳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이 가져간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넘겨줄래라고 하는 삼국이 간섭하는 삼국 간섭을 일으키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모양새가 있냐면 친러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박영효는 실각, 내각에서 쫓겨나면서 일본으로 다시 망명하고요. 위기를 느낀 일본이 친러 정책을 주도하던 그 당시에 민비라고 하는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러 정책으로 박영효가 실각하고 을미사변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궁금해하셔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명성황후는 1895년 을미년에 죽었는데 왜 1897년에 장례가 치러지는 것일까? 그렇죠. 명성황후의 국장 장면인데요.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는 보지 못했던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러시아에 있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2년 후에 95년에 죽었는데 97년에 이렇게 국장이 치러지느냐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을미사변이 벌어졌고요. 을미사변이 벌어진 이후에 고종께서 피난을 가시지요. 어디로? 그렇죠. 러시아 공사관, 그것을 아관파천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인이 죽고 나서 아관파천으로 도망가시기 전까지가 한 몇 개월 걸리지요. 9, 10, 11, 12, 1, 2 거의 6개월쯤 걸립니다. 6개월쯤 걸리는 그 와중에 너무너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고종은요. 그 당시에 거의 밥을 못 먹었고요. 독살의 위험성,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 잠들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에 잠을 못 이뤄서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같이 서주고 같이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거의 7주가량 같이 잠을 잤다고 알려져 있고요. 밥을 못 먹어서 누군가 독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캔으로 만든 연유 있죠. 달달한 그 아이를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깨먹을 수 있는 생달걀 를 먹으면서 연명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모양새가 보이고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의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춘생문 사건이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아관파천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 부인의 장례를 못 치렀습니다. 정말 비운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못 치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간파천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드디어 이제 명성이라고 하는 시호 죽은 다음에 하는 명칭이 내려지고 왕비의 신분으로 이제 국장이 치러지는 모양새가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운 주인공 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가보개혁입니다. 빨리빨리 가야지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자, 3차 가봅시다. 3차 개혁을 을미년에 일어나서 을미개혁이라고도 따로 부르고요. 그냥 합쳐서 가보개혁 중에 3차 개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부른다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본이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끝날 대로 다 끝났죠. 이제 얼굴에 베일을 벗을 만큼 다 벗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었다면 그 가면이 벗겨진 것이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이렇게 치러가면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를 목조어 올 건데요. 확실히 이제는
국모까지 죽이고 난 상황에 뭐 보이겠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일 거 없이 내정 간섭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6.1준이라고 하시는 분의 주도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6.1준도 친일파예요? 라고 한다면 애매모호하지만 이분도 약간의 마음은 개혁으로 완전히 가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요 보빙사로 가셨던 분입니다. 1883년 우리나라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때가 82년이거든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떠나는 사절단이라고 하는 그 보빙사로 미국에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요. 미국으로 간 후에 돌아오지 않고요. 거기서 유학생으로 삶을 사는데 유학생으로 즉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유학생이 됩니다. 네, 이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눈에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듣고 보고 그래서 그런지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요. 서양을 유학하면서 보고 들은 책을 쓰기도 하고요. 이모저모 봤더니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다 라고 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은 굉장히 옳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일본 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글에 나와 있는데요. 6.1준이 이제 쓴 글을 보면은 참 부끄럽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쵸 부끄럽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게 이제 기대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6.1준 등의 개혁파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치욕을 빨리 쓰고 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과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셨을 때는 아 자율적이었구나 시작은 일본이 했더라도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개혁 혹은 제3차 가보개혁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생활개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지요. 앞에서는 막 신분제도 없애고 과거제도 없애고 뭐 큼직큼직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좀 간단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가 좀 있지요. 그래서 생활개혁의 내용은 좀 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치지 않겠습니다. 태양력을 사용하자.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을 사용하자. 그리고 연호를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빛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단발령, 그다음 종두법을 실시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쌤 단발령은 뒤에서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거고요. 종두법은 뭐예요? 그렇죠. 천연두 예방을 위한 접종?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두법을 연구했던 사람은 뭐 지석영 이렇게 많이 옛날에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연구했던 분은 정약용과 그렇죠. 다음에 박재가 이런 분들이 연구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었던 책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지은 책이 마과회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읽어보지를 못해서 그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종두법이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소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우편사무가 실시되었는데 왜? 갑신정변 때 그저 우정총국이 낙성 축하연이라고 하는 것, 그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낙성 축하연, 뭔 말이야? 오픈 파티를 하던 와중에, 그죠? 큰 일이 벌어지면서 우편 사무가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실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개혁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임중의 거부감이 엄청 심했는데요. 그 중에서 단발령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뭐가 있었어? 국모가 죽는 그 을미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단발령이 이것도 함께 일어나면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 을미의병은 왜 벌어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발령이고요. 그 다음에 을미년에 있었던 우리의 국모가 죽는 사건, 시해되는 사건 이것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신변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아관파천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중단되었지요. 그렇죠. 여기 두 가지 그러면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봉기했구나.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단발령입니다. 양복 차림에, 지금 양복 차림이죠. 모자를 눌러쓴 채두관이, 그쵸. 상투를 잘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단발령은 명성황후 시해로 흉흉해진 민심을 자극해서 을미의병이 터지는 기폭제로 작용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선생님, 이게 단발령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되게 많이 들고 오시는데요. 역사 교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린 건 이렇습니다. 이건 상투를 트는 모습이다.
상투를 틀기 위해서는요. 그 많은 머리를 위로 올리면 상투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머리를 비워야 하는데 그 속머리를 비우는 장면이 우리가 흔히 보는 단발령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고분고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사실은 단발령은 아니고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발령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지요. 개화파와 그죠? 아까 말했듯이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의 의지가 반영된 근대적 개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분제도를 철폐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앞에서 정리했던 것,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온건개화파가 모두 다 마음이 맞아떨어는 그 지점이 어디냐. 그렇죠? 평등사회, 즉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전제군주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점은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했으며 그죠?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국방력이라든지 상공업, 즉 군사, 국방, 그 다음에 경제에는 소홀한 모양새가 있었기에 한계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쭉 봤고요.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